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두 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 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많이 기다리신 시청자분들께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박정호 기자님께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김종훈 기자님 법정에 와서 항상 취재를 해주어서 일반 재래식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 숨겨진 사실들을 잘 그때그때 알려주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긴 터널을 견딜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자리 준비한 게 우리 대표님께서 오마이뉴스 우리 김종훈 기자와 함께 출연하기 원하셨다 제가 들었어요. 특별히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우리 같은 현대 사회에서 보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있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저 송영길은 사실상 투명 인간, 유령 인물로 취급돼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뭐 재래식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 진보 유튜브도 대다수가 저를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 김종훈 기자님이 유일하게 법정에서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네. 다 그걸 또 재판 상황을 이렇게 보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김종훈 기자를 특별히 또 함께 모셨는데요. 자, 김 기자. 우리 김종훈 기자가 법조 기자로서 정말 중요한 재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재판 결과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2024년 4월에 송영길 전 대표의 공판 현장을 취재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공판 현장 기사도 뭐 다른 데도 뭐 나오긴 했지만 달랐습니다. 달랐고 정말 진실을 그대로 보도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보도할 때? 그러니까 저도 그 대표님 23년에 처음 그 검찰에 혼자 가가지고 나를 구속해라 했을 때 그때부터 저도 현장 봤습니다. 그 사이에 1년 동안 그때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공소사실만 알고 있고 기존의 그렇죠. 언론에서 나온 문법대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비판적으로 보고 가서 현장 들어가가지고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해서 들어가서 봤었어요. 그게 4월부터 들어가서 봤었는데 제가 첫 공판부터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요. 이상했어요. 검찰이 공소사실대로 해가지고 그걸 풀어냈어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왔던 그 4월 15일이에요. 24년 4월 15일인데 그날 국토부 직원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국토부 직원들이 검찰이 공소사실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아니 공소사실대로 검찰 증인으로 나왔는데 공소사실과 완전히 완전 기존의 상식과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그 자체가 딱 가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어요. 첫 공방부터 이상해서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봤던 거예요. 그게 저도 2년이나 보게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 검찰의 시간 언급하셨지만은 검찰의 수사 내용 뭐 그대로 그것만 거의 일방적으로 언론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재판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 현장을 김종훈 기자 보고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럼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재판을 보지 않고서는 그 재판 보도를 진실된 보도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이 내용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를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처음에 저를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돈봉투 사건을 보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 이정근 씨의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송영길이 뭐 돈봉투를 지시해라고 했거나 뭐 협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 윤관석 의원이나 뭐 강래구 이정근 이분들이 녹취록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지시를 했어. 내가 보고를 했어. 우리가 준비해야 돼. 후보가 걱정하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당황해서 조사해보다 안 되니까 이걸로 구속시키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먹사연을 이제 턴 거죠.
먹사연을 털어도 제가 먹사연에 돈을 쓴 게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네. 투명하게 입출금이 됐고 그래서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한 게 제 3자 뇌물죄인데 먹사연 후원금 중에 4천만 원이 여수산업단지 이 소각장 시설 확장 인허가 관련해서 받은 돈이다. 따라서 3자 뇌물죄다. 그래야 이게 특가법 위반이 돼서 10년 이상 징역을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정치자금도 뭐 물론 안 되는 거지만 이 특가법 뇌물이 되면 훨씬 더 나쁘게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딱 그 저를 더 씌운 거죠. 근데 그때 그거를 이제 보러 오셨는데 보니까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러면 송영길이가 당 대표 때 나한테 무슨 압력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뭐 근데 송영길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제 밑에 있었던 그 수석 전문위원이 뭐 전화했다는데 예. 그냥 민원을 알아본 정도였지 압력 느낀 바 하나도 없다. 똑같이 그냥 설명해 줬다. 그리고 허가도 안 났어요 또. 윤석열 정권에 와서 허가가 났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바로 이 지점인데 예. 그날 이제 오전 오후 다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압박 느끼지 않았다. 전화는 왔는데 아니 선배 전화 와가지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오전 공판만 들었던 이제 연합뉴스가 있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풀단은 운영됐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후 한 2시께 저 이제 공판 보고 있는데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청탁 있었다. 라고 기사가 나와요. 청탁 있었다로 네. 오전.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청탁 있었다로 기사를 내보내니까 그 현장에 안 나왔던 법조기자단이 42개사입니다. 근데 그냥 쫙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법정에서 있었던 그 국토부 직원들이 나와서 예. 전화는 왔는데 내가 압박 느끼지 않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제3자 뇌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정치인들에게 제3자 뇌물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럼요. 그 제3자 뇌물이 결과가 그때의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21년 당시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청탁이라고 자꾸 공소 사실을 몰아붙이는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근데 언론이 전부 다 그렇게 저도 물론 법조기자단이지만 법조기자단에서 그렇게 안 보고 써버리니까 야 한 사람 진짜 매장시키기에 야, 진짜 그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예.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김종훈 기자한테 좀 감사함을 느낄만 하네요. 김종훈 기자가 끝까지 다 보고 보도를 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뭐 일부 보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대표님의 좀 간절함을 좀 느꼈던 게 대표님 그때 죄송한 얘기죠. 그때 구속 중이었어요. 그게 구속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그 뒤에 한 닷새 뒤에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그 손편지 내용이 굉장히 좀 절박했어요. 이게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속에서의 막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들을 막 거기다가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자에게 요걸 보낼 정도로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보도를 얼마나 안 했냐 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그렇네요. 그 간절함이 진짜 정말 손편지로 나타나서 닿았는데. 근데 제가 그 무죄 받고 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저는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하고 변호사 자격이라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제 감옥에서 만나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싸울 엄두를 못 내요. 그렇죠. 일단 무죄로 싸우면 검사한테 밑보여가지고 별건으로 또 수사를 하고 구형량을 높여버려. 절대 안 풀어줘. 판사님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뭔가 부인을 하면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형을 더 때려버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무죄로 못 싸워요. 그냥 승복하고 잘못했으면 알고 집행유예 나오자 이렇게 다 타협을 해보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거 싸우면서 사명감을 느낀 게 아니 나의 권리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서민들의 국민의 권리를 대신 지킬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구나. 이 간절함 그리고 이제 김종훈 기자가 쓴 1심 결심 공판 기사에 보면 최후 진술 말미에 그 내용을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검찰 기소로 인생과 영혼이 털렸다. 그러니까 세능함을 걷다 강물에 빠지고 싶은 우울증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를 겪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고통받았다 이런 걸 취재하면서도 그럼요. 그죠? 근데 제가 대표님 그때 막 그 간절함들이 막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구속되고 다시 나오고 막 그 정치인으로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고 다시 너무 억울한 감정이 막 그 계속 공판 내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때 신의 한 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대표님을 그때
이렇게 구속까지 만들었던 그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입니다. 네. 반부패 2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를 준 특히 그 당시에 그때 그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 터졌을 때 네. 검찰 기자단을 불러놓고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을 브리핑하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한 빌드업을 막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공소사실을 만들어서 최재훈 부장 필두로 해가지고 그 공소사실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사건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별건으로 먹사연을 만들고 먹사연은 갑자기 왜 튀어나와 막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날 결심 공판에서 그 최후 진술 말미에 네. 나를 수사한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그 검사들이라면서 코바나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고 그리고 이 일로 검사들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간절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를 네. 이 재판 과정 본인의 재판이지만 이거를 사회적으로 승화시켰어요. 요 한마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통했다고 봐요. 네, 저분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최후 변론 뭐 이런 걸 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진실을 이렇게 전부 무죄 또 이제 상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짝퉁님이 소영길 대표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MK9862님도 소영길 대표님의 귀환을 축하드리며 민주당의 안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 화이팅 이렇게 좀 응원을 하고 계신데 자 이번에 진짜 이 무죄 선고 받고 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자 심경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 이거 이제 심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꼭 오늘 저 출연한 이유가 김종훈 기자. 김문정 기자 같이 온 이유가 이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논평이나 뭐 나경원, 주진우 뭐 이분들 논평을 쭉 보니까 첫 번째는 송영길이가 절차상으로 무죄가 된 거지 실체적으로는 유죄 아니냐 이런 이제 비평. 위법한 뭐 증거 수집 두 번째는 이번에 상고 포기한 게 외부 압력에 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야당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실체법상으로도 무죄이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를 가지고 무죄를 준 겁니다. 첫 번째 돈봉투 건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눈 건 나는 잘 모르니까 변론을 하더라도 송영길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정근조차도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네. 여기는 피고인이 나한테 이걸 지시하거나 사전 협의한 게 있습니까? 판사가 물어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사후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에 보고한 거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아니 다 범죄가 끝났는데 뭐 사후에 보고한 게 왜 내가 공범이 됩니까? 그래서 돈봉투 건은 실체법상으로 무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죄를 했잖아요. 그건 지금도 사죄를 합니다. 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지시하거나 이게 없다는 게 확인됐고 그 절차로 무죄가 된 거고 아까 3자 뇌물죄는 우리 김종훈 기자가 말씀한 대로 아예 실체법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 네. 절차가 아니라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먹사연 문제인데 먹사연 이번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도 실체와 절차를 같이 판단해 줬어요. 기자님 와 계셨지만 먹사연이 일부가 송영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지지한 건 사실이지만 네. 고유의 싱크탱크의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다. 유지해 왔다라고 평가하면서 먹사연을 정치자금법 위반법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실질적으로 판결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먹사연 왜 돈봉투 영장을 가지고 먹사연을 압수수색했는가? 그 이번에 중요한 판례 의미가 뭐냐면요. 이 판사님 이렇게 판결해 준 겁니다. 검사들은 보통 먹사연을 통해서 돈봉투 날아준 6천만 원의 자금이 인입됐을 것이다 의심을 가지고 수색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다 의심할 수 있죠. 먹사연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돈봉투 자금을 썼겠다. 근데 판사님이 정확히 판결한 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김영권이라는 자가 5천만 원 준 게 확인이 됐고 이성만 1,000만 원 그래서 출처가 다 이미 확인됐으면 먹사연을 통해서 돈봉투 자금이 안 들어왔다는 게 그렇죠. 증명이 됐으면 이미 먹사연 수사는 중단하고 수사를 하려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 돈봉투 영장으로 먹사연까지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네. 이걸로 별건 기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영장에 일반 영장화돼서 영장주의 원칙이 무너진다. 이게 네. 명확히 판결을 해준 겁니다. 이게 증거 사용의 무제한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판결이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관련이 있을 거라 의심해서 수집한 건 좋아. 네. 인정할 수 있어. 네. 근데 수집해 놓고 보니까 목사연 자료가 돈봉투와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이거를 목사연 수사의 사용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해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마디만 조금 네, 더 네. 드릴게요. 김종훈 기자. 왜냐면 자꾸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대표님이 뭐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해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뭐가 당당하냐, 뭐 독립군처럼 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차라리 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요, 진짜로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송영길이 예를 들어서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재판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로 봤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무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제3자 대모는 당연히 국토부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 이 돈봉투 사건도 가장 중요한 게 우인성 부장이 김건희에게 1년 8개월로 내렸지만 네. 인두비오 프롤레오라는 무죄 추정의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형사소송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소 사실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법정에서 이정근 이외에는 그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져 내려서 먹사연으로 넘어갔는데 네. 문제는 그 먹사연 사건에서 7억 6,200만 원이 그 당시에 정치 자금으로 송영길에게 우회로 지원했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성식 부장이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요. 네. 그 마지막 선고 날에 그 먹사연은 고유의 단체로서 공법 단체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기의 정관에 맞춰서 활동을 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검찰이 꼭 집어가지고 그 당시에 요게 마치 공소 사실에 딱 해서 정치가 뭐 이렇게 송영길을 우회로 지원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을 공법 단체로서 싱크탱크로서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검찰이 공소 사실 니들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이거 안 했다는 걸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죄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는 애초에 위법 수집 증거로 독수독과에 의거해서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무죄로 내릴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야 위법 수집 증거니까 너 이거 절차상의 문제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실제로 막 그렇게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알려고 기사를 보시면 돼요. 기사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정말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의거해서 소위 말하는 기소된 것만으로도 야,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제가 그 자체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극복해서 이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그 법정에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생각할 때 송영길이 뭐 서정욱 변호사인가 아무튼 보수 유튜버들이 나를 아주 폄훼하면서 송영길이 목사인을 통해서 돈을 뒷돈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로 송영길이 집안채 없이 이 전세아파 살고 금부채 하나 없더라. 다 뒤져도 현금 한 다발 안 나오더라. 이게 확인이 된 거고 저도 그 목사인 후원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 목사님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요. 15년째. 뭐 떴다방도 아니고 선거 때 그냥 이슈로 만들었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고유의 정책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계속. 네, 그거를 판사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걸 판사님이 고유의 정책 기능으로서 싱크탱크로서 그리고 먹사연 예를 들어서 정치 단체라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 여의도판에서 이루어지는 싱크탱크 이거 어떻게 다 할 거냐고. 그리고 정치 단체가 아닌 싱크탱크로서 정책을 뭐 여러 뭐 통일 단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가덕도 문제라든지 이걸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를 명시를 했어요. 말도 하고.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야 공소 사실 에 대해서 검찰 공소사실 이거 위법 수집 증거로 해서 무죄 난 거잖아.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로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져고 확대 쟁생산 하려는 게 있는데 이걸로 정리가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점으로 정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자, 사실은 이 지금 송영길 대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자체 무죄를 선고받고 이 나와 있는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 그걸 좀 이겨내고 돌아왔다. 그래서 더 이제 반갑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처럼. 정말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저도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 격려해 주신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일반 서민이나 공무원들 한번 구속되면요
생계가 다 끊어지죠. 변호사비 들어가죠. 친구들 다 관계 끊어지죠. 완전히 사실 이거를 마음을 수양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예요. 저도 온 가족이 고생을 했는데 정말 오늘 딱 3일째입니다 이제 무죄 확정 3일째. 확정 3일째. 오늘 그렇네요. 제 아들이 로스쿨 졸업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오후에 가셔야겠네요. 계양구에 무슨 김민석 총리님이 뭐 예. 국정원데 안 오냐고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오던데 딱 3시더라고 똑같이 날짜가. 아이고, 근데 아드님. 제가 정치를 한다고 우리 아들 예. 초중고 대학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번에 못 가면 아빠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일정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게 아들이 이제 예. 마지막 무죄 받을 때 법정에 내가 오라 그랬거든요. 너도 앞으로 이제 변호사 될 테니까 실습 차원에서라도 한번 현장을 봐라. 잘하셨네요. 근데 아이고 아들이 막 그 눈물이 우는 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또 네. 법을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이 네. 현장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래서 제 아들은 판검사 절대 안 하겠대. 그냥 변호사 하겠대. 변호사에서 우리 힘든 우리 국민들도 도와주고 애를 쓰겠다. 이런 또 마음을 가지게 됐군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제 조작 기소, 정치 수사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김종훈 기자랑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연어술 파티 등등에서 네. 검찰의 이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네. 대표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윤석열 정권 탄생하고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야권 당시에 이제 야권 정치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서 네. 결과적으로 다 작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대장동 사건 터지고 그때부터 이 대통령 겨냥해서 사건들이 쫙 했는데 대장동만으로 이 대통령을 못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래로 남욱 불러다가 배가른다는 얘기하면서 그 사건 배가른다. 만들어냈고 근데 그것만으로 중앙지검에서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 꼬리를 못 시키니까 네. 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고 그 즈음부터 그의 봄부터 뭐가 터졌냐? 네. 민주당 이제 그것만으로 보니까 야권 자체를 겨냥하기 위해서 돈봉투 그 돈봉투 소리 난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23년부터 돈봉투 사건.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대표님한테 이제 뭐까지 들어간 거냐? 먹사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당시에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네. 이렇게 사건들이 빌드업 됐고 그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막 정유학 녹취록 조작하고 이거 건도 안 되는 막 위법 수집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무죄로 나오게 무죄로 만드는 나오고. 이런 결과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검찰이 공소 사실에 맞춰 가지고 보도가 그냥 다 보도해 나오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인생 그냥 한 명의 정치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길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고. 네. 참.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는 그 길에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가해진 그런 공소, 부당한 공소도 그런데 이번에 곽상도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있었고요. 또 김성태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또 50억 이것도 공소 기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김성태의 변호사 대북 송금 그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거를 쓸 이 법원이 공소 기각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이 공소 문제도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이화영 그 전 부지사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변호인 접견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화영. 시화영 좀 내가 교도소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연어 파티에 대해서. 좀 말씀.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때 수원 교도소에서 같이 이화영을 데리고 검사실에 연출해서 데려간 교도관들이 일시를 이화영 그 부시자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일정만 딱 이 박상용 검사 애들이 맞춰서 그때 이런 일 없었다라고 아하. 쫙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들은 교도소에서 얻은 정보로는 일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법무부에다 이야기해서 감찰해야 됩니다 했어요. 감찰을 했잖아요. 그게 드러난 거잖아. 그게. 하하. 저는 이제 거기 있어 보니까 아는데 예. 검찰에 조사 받을 때 왜 검치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네. 교도소에서 포승치로 묶여가지고 내려와서 기다렸다가 밑에 지하실 같은 데 기다려요. 네. 지하 2층에 그러다가 검사실 뭐 110 매도 검사실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그 검치되어 있는 곳에서 다 시간 체크를 하고 이름을 다 씁니다. 네. 몇 시에 검사실 출근. 그 장부를 다 뒤져봐라 나온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내가 보면은 법무부에 제보를 했죠. 음. 그래서 감찰이 돼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곧 시간 빨리 내서 이화영 그
부지사를 제가 접견해볼 생각이고요. 또 억울하게 지금 대법에 지금 걸려 있는 우리 김용 동지도 정말 이거를 무죄 파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풀이가 됐습니다. 풀이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그렇네요. 아 직접 또 겪어보셨으니까 몸으로 겪어본 얼마나 또 도와주실까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부부재 받고 이재명 대통령 전화 갔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대통령 고생에 비하겠습니까? 동명상련이죠. 얼마나 또 좋으셨겠습니까? 네. 동병상련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 지난 대선 때 함께 뛰었던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함께 손잡고 뛰었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 근데 좀 감옥에서 너무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그래도 뭐 그때부터는 내가 보석가 안 나가도 좋겠다 그랬어요. 뭐 여기 감옥에 있어도 뭐 아무 그 전까지는 막 하루도 나가서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데 이제 뭐한 힘을 보태고 싶은 네. 마음이 간절했는데 딱 이기고 나니까 이제 네. 야 이제 보석하는 줄 단어서 안 됐어요 그 뒤로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말라면 말을 참 그 마음을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마음을 아실 거고 제가 웃고 있지만 진짜 눈물이 납니다.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그 시간을 겪으셨어요. 4월 4일하고 6월 3일은 교도소에서 펑펑 울었어요. 4월 4일 윤석열 8대0 탄핵 인용과 6월 3일 이재명 당선. 아이고 참 이런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몸으로 겪은 이 사안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살아있는 기자 김종훈 기자님 뭐 제가 뭐 상을 하나 나중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우리 대한민국 이 정의를 또 살린 김종훈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함께 이제 기쁨의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김 기자 검찰의 이제 개혁 뭐 이것도 앞으로 우리 과제가 남아 있고 그럼요. 그리고 계속 재판 과정도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고 제가 잠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은 대표님 그 무죄 선고 나오고 확정됐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저 솔직히 홀가분했어요. 홀가분했다. 저한테는 일종의 내가 처음에 그 이상한 감정 느끼고 나서 이거 좀 의무감이 들었어요. 나 이거 좀 끝까지 봐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고 실제로 끝까지 그 의무감을 저를 이끌었던 건 뭐냐면요. 이상함이었거든요. 그 이상함이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상함대로 저는 그 느낀 그 감정이 언젠간 털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제는 내가 법정에서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을 봤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대표님이 그때 결심해서 본인 스스로 뭘 얘기했냐면은 막 억울함을 막 피력하면서 나 이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막 그걸 하는데 이제 거기부터는 이게 저는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지난 3년 동안의 소회입니다. 눈물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훈 기자 앞으로도 취재 활동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 저는 또 재판 들어가서 봐야 돼서 기자님 또 뭐 윤동주 시인 그 길 설명 있잖아요. 거기 우리 아들 딸 되고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독립의 길 또 그 함께 김종훈 기자 함께 또 가면 좋겠네요. 저 바로 또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또 취재 현장으로 김종훈 기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저희 보내죠. 고생 정말 많았고 앞으로도 멋진 취재 활동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님 오늘 저희가 이제 재판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당 신청하셨어요?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이것 좀 궁금한데 제가 현장은 또 봤지만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그 2023년 4월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탈당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저 송영길에게서는 단순한 국회의원을 당선하기 위한 것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저희 정치적 삶의 모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 무죄를 받고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게 돼서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감개무량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당 신청을 했고 이건 이제 당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번 주에 되겠죠. 예. 이번 주에 네. 그 지난주에 복당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언급하셨는데 뭐 그러실 것 출마 같습니다.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 또 지도부와 또 상의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지난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지역구셨던 그 개항을 거기에 또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딱 그렇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 이런 국회로 말씀이죠. 돌아오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국회로 돌아온 것도 제가 5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본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모든 제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 빨리 국회로 와서 이재명 정부를 좀 도와주라.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밖에서도 뭐 활동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급히 이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금 분열 현상들을 통합시켜서 이재명 정부를 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민주당으로 좀 강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에 좀 가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나 뭐 좀 도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로 돌아오는 게 맞다. 그래서 광주 전남 통합 그 시장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또 자리를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입당할 때 인천시당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백범 김구 주석님이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라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지위 고원을 막론하고 어디라도 일할 자세로 뛰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복당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쓰임이 있을지 저희 지켜보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뭐 한 8개월 이제 9개월 돼가고 있는데 국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대표님의 평가 또 진단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의 그런 예측 불가능한 정치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뭐 베네수엘라 침공 뭐 수많은 이게 과거의 국제 정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정도라도 이 국정을 끌고 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이라도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선봉에 서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 이게 다 느껴져가지고 빨리 도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도 보니까 코스피가 5,900을 찍었다가 조금 내려와서 5,884 7,000까지 갈 겁니다. 확신하세요? 네. 또 뭐 이준석 나경원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7,000까지 또 내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니까 반도체 공부도 또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 대표님 이 경제까지 이런 미래 비전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그 반도체 후공정의 세계 넘버 2인 엠코 테크놀로지와 넘버 3인 스태치 코리아를 제가 인천에 다 유치를 했어요. 그래요? 패키징 프로세스. 그게 반도체 후공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대만 에이스가 1등이고 넘버 2가 엠코 테크놀로지인데 그걸 제가 송도 유치했잖아요. 지금 직원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글로벌한 기업을 제가 유치했어요. 그때. 반도체 2년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 시대 AI 선도 강국을 만들려면 HBM을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정호 교수, 카이스트 교수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HBM이 이제 HBF 시대로 하이 밴드위치 플래시라고 그러는 플래시 F가 플래시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에서 플래시 용량이 훨씬 한 60배 이상 커지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AI가 왜 발전할수록 메모리가 중요하냐면 원래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기고 삼성전자는 망할 거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200조 이상의 이렇게 막 치솟고 있잖아요. 김정우
교수가 아니 우리 예,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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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좀 사세요 한 주씩 삼성. 아, 예. 내가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 그래요? 몇 주씩 샀어요. 앞으로 이건 더 오른다. 더 오른다? 7천까지 갈 것이다. 음. 왜냐하면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가 급속도로 필요해져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네. 영상 이런 메시지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즈닝과 싱킹이라 그러는데 추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전에 AI가 거짓말을 해버려요. 맞아요. 예. 지가 막 왜 너 거짓말해 그럼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거짓말을 못하고 이게 싱킹과 리즈닝 그러니까 추론하는 AI가 되려면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만배 뭐 몇만 배씩의 그런 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니까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이 이게 앞으로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의 공급이 네. 팹을 하나 만드는데 3년 5년이 걸리니까 그동안 공급이 급박하게 그렇죠. 늘을 수 없어요. 지금 수요 초과 상태가 계속 될 겁니다. 가격도 네, 지금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거를 선도해서 네. AI에 관련 산업들을 끌어내고 이제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오늘 정의선 회장이 저기 저 휴머노이드를 비롯해서 로봇 분야를 저기 새만금에 만들겠다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난 전라북도 비전을 애초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미래로. 새만금의 희망 고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네. 희망 고문을 끝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네. 와,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예. 기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찬란하게 빛날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네. 여야가 네. 또 뒷받침하고 법안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보니까 이번엔 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또 예고를 해놓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투자 협의 3,500억 달러 이거를 뭐 비준하자고 말자 그러는데 아니 행정명령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 가변성이 큰데 그걸 왜 비준을 해서 비준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기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냐고 나 참. 그러니까요. 그거 이번에 미국 대법원 판결 난 것도 보세요. 참.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대법원 이게 구성도 보면은 보수가 더 많은 사실 친트럼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법대로 판결하는 예, 모습들 이거 좀 봤는데 오늘 이 장동혁 대표 최고위 발언을 보니까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이 됐다. 대통령 숨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은 정치인 불러서가 아니다. 관세 협상 나서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아침에 했네요. 장동혁 대표 이런 주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좀 재밌는 사람들인데 아니 외부에서 뭔 외부 들어오면 같이 힘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대응을 해줘야지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니 자기 대통령을 공격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 되는 세비를 줘야 되는 정말 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좀 어려운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미국 영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슨 논평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없죠. 예,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맨 이재명 공격할 때나 논평 내는 거지. 뭐 부동산 관련된 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그 계속 또 글 남기면서 과로사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똥개와 제대로 된 진돗개와의 차이가 뭡니까?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때 짖고 싸우는 게 진돗개고 네. 대가리 받고 숨었다가 주인한테 갱갱거리는 게 똥개잖아요. 진짜 우리한테 딱 귀 들어오는 또 비유를 하셨네요. 진돗개가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그렇네요. 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애를 써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 윤석열과 절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안타깝고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절연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당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쏘아 붙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모습들은. 네, 빨리 정당 해산 조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빨리 해라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나면은 이거 전부 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틸이란 말이 스틸 일렉션이란 말이 딱 적용된 거잖아요. 지금 아스팔트가 말하는 보수들이 말하는. 그래서 395억 그 대선 자금 전부 토해내고. 국민한테 소환 네. 추징해가지고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혀 뭐 희망이 보이거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렇지 않는다. 아니 우리 보수 언론조차도 이 망해버려야 새로운 보수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근데 거. 김종혁 그 한동훈 계가 최고위원도 제명돼 있잖아요. 네. 저하고는 오랜 친구 사이인데 아, 그래요?
김종혁 예. 조차도 수용을 못 해가지고 우리 나는 김종혁 이놈 왜 거기 갔냐고 많이 비판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을 못하고 제명을 한 걸 보고 제가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저게.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을 못하면은 이걸 과연 지방선거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보수 입장에서 이미 더듬이가 없어져서 더듬이 없이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네밍 때가 되는 거죠. 네밍 때가 돼버렸다. 저 뭐에 전환길 이런 고성국이 피리 소리에 그냥 홀려가지고 줄줄이 따라서 절벽에 떨어지는 네밍 때 수준 아닙니까 지금? 아하. 그래요.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같은 경우도 재판 과정 주기현 판사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구형은 사형인데 뭐 이 공직에 이제 봉직을 했고 또 비교적 고령이고 그리고 사실 초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라지 초범이 내라지 초범이 양형이 참작 사유로 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가 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님들의 그 헌법적 인식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진관 그 재판장의 판결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이유가 아니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줘서 국무총리 장관을 왜 뒀느냐, 왜 국무위원회라는 조항을 헌법에 부여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러한 그 일방적 행위를 통제하라고 국무회의 부서권, 심의권 다 이거를 줬는데 니들은 그거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려고 일단 허위로 거기에 가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다. 23년형을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관 이 판사의 한 50%라도 헌법적 의식이 나는 있었는가. 이 정말 지기현이 봉숭아학당을 운영하더니 정말 무죄를 쓰려다가 유죄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죽도 밥도 아닌 판결문을 써서 그나마 겨우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이번에 항소심 내란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윤성식 부장 저를 판결한 그 부장 판사입니다.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요. 저쪽 이거 보니까 이런 분에 의해서 전 제대로 항소심에서 이 판결 이유나 내란 의미가 제대로 잡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런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직 인터넷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오직 저놈들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 계엄령은 뭐 도도의 통치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네 말대로 계엄령을 내려서 이놈들 싹 좀 잡아다 걷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오죽하면 나오겠냐고.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오죽하면 아고 자기들이 야당이 됐는데 이렇게 대통령 고유 권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 미친 짓이 아닐까요? 지금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 잡아 죽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자기들 진짜 계엄군 동원해서 정말 체포영장 없이 잡아다 저보고 어디 영연병에 집어넣어서 물고기 밥을 만들어 줄까요 진짜? 장동혁이부터? 참 황당한 일이에요 정말. 진짜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 나는 노상원 수첩에 송영길도 수고 대상으로 써 있더라고요. 내가 교도소에서 노상원이를 만났는데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이놈이 내 또래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인 놈인데 이놈의 새끼 그냥 그 마스크를 써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그 전에 알았으면 그놈의 새끼 그냥 안 보냈을 뭐라고 거기서 했을 텐데 꾸짖고 막 그랬을 텐데. 아니 이렇잖아요. 노상원 수첩이 지가 뇌피셜로 그거 한 거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노상원이가 막 진술할 때는 김용현이 말한 걸 진술한 걸 받았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 지금 처남인가 누가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조언을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 얘가 진술 어떻게 바꿨느냐 노상원이가 자기가 뇌피셜로 썼다. 아니 무협지 수수시 내가 상상해 본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실행 계획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했어요. 근데 지기현이 그런 말을 믿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특검도 문제가 있었다 보는 게 특검이 다 윤석열 검찰이 파견된 검사들이 많다 보니까 수사 능력과 의지가 발휘가 안 됐다. 저는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서 제가 기무사 장군 출신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 정도 구체로 적시한 것은 분명히 조현천처럼 계엄 문건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수색해서 찾아냈었는데 이 특검이 알고도 안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아니 이 단서를 가지고 그걸 못 찾을까요? 내가 특검에서 찾아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조현천과 유사한 이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이 문건이 실행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노상원 말만 믿고 이제 판단해준 셈이 됐고 수사도 이제 미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내란 그 2024년 12월 1일에 그때 했다 즉흥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까? 이 수첩도 있고 지 의원이 원래 술을 잘 먹고 이렇게 뭐 자기가 그 레크레이션 항상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 오락관 MC 가족 오락관 MC 좀 나던데 예.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 술 먹고 그냥 황당한 양반이야. 황당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종합 특검도 그렇지만은 항소심에서도 이거 바로 잡히는 그렇습니다. 좀 있어야 된다. 바로 잡힐 거로 기대를 합니다. 이 재판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 판사를 누구 만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그렇죠, 천양지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인성 판사 있었잖아요. 예. 그 도이치모터스 무죄한 판사. 이 사람들이 이성만, 윤관석 이 사람들 1심에 돈봉투 이거 유죄 판결한 그 판사예요. 황당한 판사죠 이 판사가.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과 또 지기현 판사 뭐 지금 다른 판사들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이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판사였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장동혁 장동혁도 판사고 판사였고. 땅기현 김기현도 전 다 대표, 예. 판사들이잖아. 그렇네. 와, 저 사람들이 판사 때 어땠을까? 지금 계몽령을 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뭐 통칭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네. 수준으로 판결을 했으면 똑같잖아요. 지기현하고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주호영 판사 정도면 괜찮았을까요? 그나마 주호영 판사. 주호영 판사 정도면 저는 그래도 백대현 수준의 판사 판결했을 거다. 근데 이 지금 나경원, 네. 장동혁 여기는 그 지기현보다 좀 떨어지는 판사들 급이 보니까 그렇네요. 맞아요. 나경원, 장동혁, 김기현 전 대표 마찬가지 판사 출신이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와 우리 사법부 생각하면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어떻게든 정의의 편에 설 것이다 했는데 그 지금 놓고 보면은 또 아니고 배심제를 적극 도입해 가였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 이미 불요증 사실, 즉 증명이 필요 없는 네. 공지된 사실, 5,200만이 실시간으로 텔레비로 본 사실을 부정하고 뭘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냐, 그걸 가지고 증거를 따지는데 1년의 세월을 거쳐서 네. 겨우겨우 판결을 하는 이런 구조. 아니 일반 시민 중에 차출해서 미국처럼 배심원들을 놔두고 배심원이 판단하기만 명쾌하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주권을 선출도 하지 않는 네. 판사한테 모든 생사의 결정권을 맡기고 막 끌탕을 하고 막 밤을 새워야 되는가라는 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그 시간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사위 이제 소위 통과한 네. 사면 내란범 이제 사면 네. 제한하는 이런 네. 것도 네. 이것도 꼭 필요한 상황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대통령 사면권은 뭐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 37조 다 헌법상 기본권도 공공복리 네. 뭐 국법 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33조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제한이 되잖아요. 단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내란 외환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금지하는 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법부 개혁.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지금 예민한 상황이라 그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좀 내부 프로세스를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고민은 네. 경찰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이 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경찰의 수사 능력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 남용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보안 수사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네. 국민의 피해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아하. 또 이것을 이제 보안 수사 요구하면 되는 거지 왜 직접 검찰이 가지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찰이 영장 청구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가 네. 있어요. 이게 강력한 권력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압수수색하고 싶어도 검사가 신청을 안 하고 기각해버리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현재 네. 우리 헌법상. 아하. 나는 이걸 삭제하는 다음 헌법 개정 때 왜 음. 검사만이 이걸 청구할 수 있게 해놨는가? 근데 어찌되건 현재 헌법상으로는 검사의 이러한 그 영장 청구 독점권 때문에 네. 경찰의 과잉 수사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음. 반대로 이제 만약 다 부실 수사 안 해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보완 수사 요구로 할 거냐? 직접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줄 거냐? 지금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볼게요. 나도 네. 프로세스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요. 이거는 또 이제 논의 과정이 더 이제 필요해 보이기도 네. 한데 네. 일단은 뭐 시간이 네.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이것도 논의를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 이거 좀 기대를 해 보겠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거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은 네. 개항을이 어떻게 보면 좀 뜨거운 감자처럼 돼가지고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이 그렇습니다. 지역 네. 선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보궐선거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고민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우리 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건 또 제가 그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기준은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네.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명언이죠. 국민이 예.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어디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기관은 그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1번. 2번은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도입했어요. 그렇죠. 당원이 의사 결정을 하게 좀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정치인들이 머리 쓰고 막 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어떤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인가? 네. 이건 우리 당원들이 판단할 거로 봅니다. 당원들이 판단할 네, 거다. 네.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충남 대전 통합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속보도 네. 들어오고 있는데 좋은 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대전 충남 여기부터 먼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남하고 이제 광주 네. 전남이 빨리 되고 있고 충남 대전은 여기 지자체장들 뭐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또 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권한이 제대로 안 온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이 통합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 될 길이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이렇게 네. 놔두면 다 각계격파 당해가지고 지방 소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유인력을 만들어내려면 좀 네.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네. 여러 가지 부실 이중 투자를 줄여서 예산을 효율화시키고 또 교통망도 이렇게 갈수록 하나의 통합 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네. 새로운 지방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5급 3특 예.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 이재명 네. 정부의 비전 네.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 네.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 과정, 논의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서울시장 출마도 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보는데 네. 일단 이 종부세에 있어서의 1가구 1주택은 좀 완화시켰잖아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 때 계속 유예했던 거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고 정상화. 그건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악마하고 뭐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부담을 보유세를 내라라는 취지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이 양반들이 보유세 안 내려고 매물로 내려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여기에 추가해야 될 보완점이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더라도 무주택자 서민이 이걸 살 고민할 능력이 없어요. 무슨 대출도 규제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또 가져가 현금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 줍줍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A 다주택자가 B 다주택자로 바뀔 뿐이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30년의 주택 정책을 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계속 다주택자들끼리의 로테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그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였는데 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문제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 가야죠. 공급 문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당에 들어가면 어저께도 뭐 허그 사장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만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가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대통령이 박수를 쳐줄 만큼의 그런 아이디어를 밑에 네. 이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내각의 임무. 그 내각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여당이 여당다운 역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압구정인가요? 어디에 뭐 120억에 팔렸던 집이 30억 낮춰서 내놨다. 그래도 90억인데 그거 누가 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이게 아무리 다주택자가 내놓는다고 해도 그걸 뭐 100억짜리 1억에 파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낮춰 내놓는다고 해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머니 무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깔고 앉아 있는 그 자금을 주식 시장, 그러니까 증시로 와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쓰자. 이것도 이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3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가 될 거고, 물론 필리버스터 때문에 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 국회로 돌아가셔서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아니 사람이 뭘 잃어버렸을 때 가졌던 것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예. 제가 밖에서 보니까 이 국회의원 헌법 교환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제대로 그때 못했구나. 오선하시면서 반성을 또 하게 되니까. 아이고. 그렇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없어졌을 때 있었을 때의 소중함이 다시 느껴지는 것처럼. 네, 늘 그 자리에 있으면은 늘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은 정말 소중한 자리다. 그래요. 앞으로의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행보 너무나 이제 궁금하고, 창가에서님이 오마이 방송에서 오전에 송영길 대표님 뵈니까 힐링되네요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무죄 선고 나왔을 때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봤는데 댓글창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응원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리 박정호 핫스팟 시청자들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의 또 행보 저희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님께서도 구수한 송영길의 대중친화적 어법 좋아요, 진솔한 송영길 이렇게도 의견 주고 계신데요. 화면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합당 논의를 거치면서 갈라져 있는 듯한, 그리고 서로 상처 주면서 싸우는 모습도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또 하나로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정청 대표께서 저를 부를 것 같은데 부르면 만나서 상의해서 저는 이걸 통합시키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조국혁신당과도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될 텐데 좀 이 프로세스를 좀 그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논란이 되는데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역할. 통합의 또 그 역할도 하실 거다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모셔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고비마다 오셔가지고 또 앞으로의 행보도 말씀해 주시고 시청자분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영길이 돌아왔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정말 이 겪으면서 제가 여러 억울함과 서운함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네가 잘 나갈 때 송영길이 너는 뭐했어 임마, 왜 동료들 억울한 거 네가 제대로 챙겨봤어?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가 아까 이화영 변호사도 접견하겠다는 것처럼 김용 동지라든지 김용부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하겠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